자, 오늘은 경매 물건 하나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이 5채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뭐 신축급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내부도 좀 촬영했던 그 영상인데 내부 깔끔하고 위치도 무난해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거제면 사무소 바로 옆인데, 예전에 여기 거제면은 좀 외진데였죠. 고현에서 넘어오기도 멀고 거제 시내하고도 멀고 좀 낙후되어 있던 그런 곳인데, 최근에 상문동에서 명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제면까지 5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거리가 됐죠. 예전에는 삥 둘러가지고 한 25분씩 걸렸는데 지금은 5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가 됐다, 명진터널을 통해서.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예전하고 많이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물건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감정가 대비 절반까지도 떨어져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2019 타경 13010 물건번호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같은 단지 내에 사건 번호가 달리 해가지고 나온 게 또 있어요. 2020-9802번, 9819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거 2019 타경 1301번 물건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요 5개 전원주택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게 절반까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3억 3, 4천인데 1억 6천에서 7천 사이 절반까지 떨어졌죠. 토지 면적도 120평 내외 130평 되고요. 건물도 약 40평 정도, 40평이 좀 넘습니다. 자, 이런 주택인데 반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유치권 관련해서 가타부타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보시게 되면 각 전원주택마다 한 사람씩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 신고서가 21년 1월 달에 제출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유치권을 주장한다. 지금 같은 단지 내에 사건 번호가 달리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유치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정도인데, 자, 지금 이 5개 물건, 아까 물건 번호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걸 다 더해보니까, 실제 다 더해보니까 4억 7,200 정도 됩니다. 4억 7,200. 자, 이게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면 이 위에 전원주택 총 5채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주택당 거의 1억 가까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유치점유를 해제하기 위해서 해당 비용을 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억 7천대인데 만약에 1억이 더 붙으면 2억 7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7,600, 2억 7천만 원대의 주택으로 타당하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성립을 한다고 치면 조금 아리까리해요. 사실 감정가는 실제 시세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주택은 잘 짓기는 잘 지었습니다. 바다 전망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 논밭뷰, 탁 트인 뷰도 있고 고연하고도 가깝고 신축급 전원주택이거든요. 안에 내부도 괜찮아요. 저희가 일전에 한 2채 정도 촬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합니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다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2억 7,600이면 제 생각에는 경매로 취득하기에 조금 싼 정도, 2억 7천이면 제 생각에는 한 3억 정도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면 2억 7천이니까 그죠? 그다지 메리트가 없죠. 그죠? 물론 유치권자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유치권 성립을 감안하고 들어가신다면 한 번 더 유찰되는 게 타당하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유치권 성립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건 신청 채권자가 위 유치권 신고서의 신청인들에게, 요 위에 이 하도급 업체들이에요. 시행사가 아니고 시행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행사 그 밑에 하도급 업체들이죠. 신청인들에게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선고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채권자가 소송을 했는데 졌다는 내용으로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건을 판결서를 한번 열람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돈을 빌려줬고 채권자가 시행사한테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채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2018 가합 11,585호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만 봐서는 언뜻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때는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다른 변론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백 간주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근거가 마련되고 요건이 성립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자, 자백 간주 판결. 다시 말해서 별다른 대응 없이 판결이 되는 경우, 그런 판결은 무조건 100% 믿으면 안 된다. 자, 그거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또 어떻게 됐느냐? 판결을 받고 나서 채권자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해서 허위 유치권 신고에 따른 경매 절차 지연과 낙찰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유치권 신고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가격이 떨어지고 경매가 지연되고 이래 놓으니까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실제 유치권이 성립 안 하면 허위 유치권자라 해가지고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피고인들이 변론이나 대응을 안 하면서 판결,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받은 걸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고, 그러니까 이 하도급 업체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T,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사는 했는데 돈 못 받았다 하는 그런 근거와 서류들을 뒤늦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20년 7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유치권 부존재 판결이 났고, 판결이 났으니까 너네들 허위 유치권 신고했지 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피고들이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죠. 유치권 신고한 사람들. 자, 그분들이 이제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요 금액이에요. 각 하도급 업체들이 이렇게 각각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근거자료, 계산서라든지 서로 하도급 계약 맺은 서류라든지 그런 거를 뒤늦게 쭉 제출을 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경매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도 같이 첨부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치권 신고서 작성이 21년 6월에 온전하게 제출이 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2년 전에 이미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뒤늦게 유치권 신고서를 서류하고 제출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쭉 내용들을 보면 2017년 11월 17일부터 계속 점유해 왔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들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피고들이. 자, 근데 원고 채권자 측에서는 신탁사를 통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없다. 다 받았다는 얘기죠. 돈 다 받아갔다. 그리고 공사 대금 채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20년 3월 30일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받고 그 뒤에 유치권을 주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유치권 주장하는 시점은 빨라도 느려도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죠. 유치권이 성립되느냐가 문제지. 즉 다시 말해서 경매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었냐, 현수막을 걸고 유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를 했느냐, 그리고 실제 유치권을 주장할 만한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서 상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도 보였고 거기에 점유하고 있었던 사진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거자료, 뭐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하도급 그런 것들 쭉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채권자 측에서는 그 돈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없다라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 영수증이나 명세서, 계산서, 하도급 계약서 이런 것들 제출했는데 그걸 돈 다 받아갔다 해놔놓고 채권자, 즉 금융권에서 그 돈을 정말 못 받아간 게 어디에 있느냐, 못 받아간 근거가 있냐, 요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기입 등기 이전부터 18년부터 점유 및 유치권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수막으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받을 돈이 없는데 경매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권이 있습니다 라고 현수막 걸고 점유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사실 정황을 보면 그 말에 더 사실적인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받을 돈이 없는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점유하고 유치권 현수막 걸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돈을 못 받고 하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걸고 아예 분양도 못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경매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 유치권 주장에 대한 현수막, 고지 이런 것들을 전에 했느냐 뒤에 했느냐가 굉장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전부터 유치 점유를 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가 못 받은 계산서나 그런 것들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유치권 부존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하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치권 포기 각서죠. 시행사가 보통 그걸 쓰고 대출을 받아요. 좀 금액이 클수록 이런 거를 금융권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원고의 주장입니다. 채권자의 주장인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은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지금 하도급 업체잖아요. 그죠? 시행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 안 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원청이 있고 일을 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 일을 하는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았는데 채권자하고 원청끼리 유치권 포기각서 쓴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시행사가 부도가 났는데 3자 명의로 해서 이 부동산을 싸게 취득을 하려고 짜고 유치권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의 채권도 유치권을 걸어 놓지만 하도급 업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 원청과 채권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각서에 대한 효력을 없도록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머리를 써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본인들이 유치권을 성립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유치권 자체가 실제 유치 점유를 제때 안 했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비용들에 대해서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성립은 안 하겠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요거는 하도급 업체들이 그 전부터 유치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항에 비춰서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4억 7,200이라는 유치 금액이 신고가 됐고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에 1억 가까이를 더하게 된다면 2억 7천만 원대 매입을 해야 된다. 현 최저가 수준으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물건별로 개개별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 유치 금액에 대해서 안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로 더 비용 부담을 해서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협조를 구하시기 쉬울 수도 있어요. 유치권이 있는 것도 알고 그 주장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안다. 그 금액 감안하고 내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내부를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을 때 이분들이 흔쾌히 내부를 보여주시면, 이분들을 유치 점유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흔쾌히 그렇게 보여주면 실제 더더욱 유치권이 있으면 무게가 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보여주려고 계속 방어를 한다라고 치면 이 유치권 판결에 대한 부분에 기해 가지고 본인들이 좀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정황상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현장을 탐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유치권이 걸려 있는데 판결이 난 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임장을 해서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을 주신 황정복 변호사님 그리고 사무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